거대한 배가 서서히 침몰하고 있습니다. 갑판 위에서는 화려한 파티가 열리고 있지만 선체 아래쪽에서는 조용히 물이 차오르고 있죠. 반도체 수출이 30%씩 폭증하고 방산 매출이 기록을 경신하는데 정작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왜 점점 더 팍팍해지는 걸까요?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 왜 일자리를 찾지 않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대기업들이 한국 땅을 떠나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이유는 뭘까요? 언론은 쉬쉬하고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속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균열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 경제의 진짜 모습과 우리가 맞이할 미래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0.8%에서 1.0% 사이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숫자만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트럼프의 관세 폭탄과 국제 정세 혼란 속에서도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으니 나름 선방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은 충격적입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세계로 쪼개져 있거든요. 하나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세계, 다른 하나는 조용히 무너지는 세계입니다. 먼저 성장하는 세계를 볼까요? 2025년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은 1,60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건 2024년에 1,300억 달러면서 거의 30%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놀라운 성장률이죠. 방위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가 전쟁을 준비하면서 한국산 무기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고 있거든요. K9이 자주포, K-2 전차, 천궁 방공 시스템이 폴란드, 호주, 사우디아라비아로 속속 수출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관련 부품과 기자재도 수요가 급증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엄청나게 소비하면서 발전소 건설이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게 전체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한국 경제를 거대한 피라미드로 상상해 보세요. 꼭대기 20%는 반짝이는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 디스플레이 같은 제조업이 여기에 속하죠. 이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평균 연봉이 6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이고 대기업 정규직이라면 더 높습니다. 이들은 확실히 잘 살고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80%는 어떨까요? 피라미드의 아래쪽 80%는 완전히 다른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흙과 모래로 지어진 불안정한 구조물입니다. 여기에는 누가 속할까요? 음식점 주인, 택시 기사, 학원 강사, 전통시장 상인, 배달 노동자, 은행원, 공무원, 교사. 한국 인구의 80%가 이런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성장이 멈췄습니다. 아니, 사실 뒷걸음질 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반도체 산업이 30% 성장했습니다. 만약 반도체가 경제의 20%를 차지한다면 이 부문의 기여도는 6%입니다. 방산과 원전 관련 산업도 비슷하게 잘 나갔다고 가정하면 추가로 2-3% 정도 기여했을 겁니다. 그럼 합이 8에서 9%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체 경제 성장률이 0.8%밖에 안 나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머지 80% 부문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뜻입니다. 간단한 산수입니다. 한쪽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전체 평균이 거의 제자리 걸음이라면 다른 쪽은 확실히 뒤로 가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까요? 명동 거리를 걸어보세요. 빈 상가가 널려 있습니다. 홍대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북적이던 카페와 옷가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임대 문구가 붙은 유리창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더 심각합니다. 상인들의 평균 나이가 60대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젊은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젊은이들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기존 상인들도 버티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학원가도 위기입니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급감했습니다. 강남의 유명 학원들조차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학원들은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은 어떨까요? 물가는 올랐지만 손님은 줄었습니다. 배달 앱 수수료는 높고 임대료도 비쌉니다. 인건비도 계속 오릅니다. 마진은 점점 줄어듭니다. 버티다가 결국 문을 닫는 가게가 하루에도 수십 곳씩 나옵니다. 이게 바로 한국 경제의 진짜 모습입니다. 신문 한 면을 장식하는 화려한 수출 실적 뒤에 숨겨진 냉혹한 현실입니다. 20%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80%는 침체하거나 후퇴하고 있습니다. 평균을 내면 0.8% 성장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평균이라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지 아시죠? 한쪽 발은 끓는 물에 다른 발은 얼음물에 담그고 있으면 평균 온도는 적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더 심각한 문제는 청년들입니다. 2025년 현재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이 80만 명을 넘어섰어요. 놀라운 건 이들이 실업자로 분류되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업자가 되려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야 하거든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하죠. 하지만 이 80만 명은 아예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집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거죠. 통계에 잡히는 실업률 4~5%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숨겨진 실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일자리가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일자리는 있습니다. 울산 조선소, 거제 조선소를 보세요. 인력이 부족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고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노동자의 70%가 외국인입니다.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손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한국 청년들은 이런 일자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기대와 현실의 괴리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70%가 넘습니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대학을 나온 청년들은 당연히 화이트 칼라 직업을 원합니다.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하는 직업 말이죠. 연봉 4천만 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기업, 공기업, 전문직 이런 곳에 자리는 제한적입니다. 경쟁은 치열합니다.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어떨까요? 중소기업도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난리입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연봉이 낮고 복지가 부족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에 들어가봤자 대기업으로 이직하기도 어렵습니다. 경력이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차라리 집에서 기다리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대기업 공채를 기다리는 겁니다. 1년, 2년, 3년이 흘러갑니다. 나이만 먹어갑니다. 이게 바로 80만 구직 포기자의 실체입니다. 기업들의 행동도 심상치 않아요. 삼성, 현대, SK, LG 같은 대기업들이 한국 투자를 줄이고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 현대자동차는 조지아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미국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요. 조선 업체들은 필리핀에 조선소를 짓고 있고 배터리 업체들도 미국, 유럽, 동남아로 공장을 옮기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기업들이 한국을 싫어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단순한 이유입니다. 한국에 투자해서는 돈을 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일 뿐입니다. 투자해서 수익이 나올 것 같으면 투자하고 손해볼 것 같으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은 투자 매력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우선 인건비가 비싸요. 한국의 평균 임금은 이미 선진국 수준이에요. 제조업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이 미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생산성은 미국이나 독일만큼 높지 않아요. 비용은 높은데 생산성은 중간 수준이니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게다가 규제도 많아요. 환경 규제, 노동 규제, 각종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공장 하나 짓는데 몇 년씩 걸려요. 반면 미국은 돈을 주면서 빨리 오라고 하잖아요. 보조금도 주고 세금 감면도 해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국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시장 규모도 문제예요. 한국 인구는 5천만 명인데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반면 미국은 3억 명이 넘고 계속 늘어나고 있죠.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로 공략할 수 있고 물류비도 절약돼요.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배로 실어가면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드는데 차라리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파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여기에 노사관계 불안정까지 더해져요. 한국은 파업이 잦고 노조가 강해서 임금 협상 때마다 갈등이 생기고 생산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인 거예요. 이런 이유들로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어요.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을 불러서 한국에 투자 좀 해달라고 부탁해도 소용없어요. 강제할 수도 없고요. 기업은 이윤을 따라 움직이니까 한국이 매력적이지 않으면 떠나는 거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투자가 줄어들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기존 일자리도 해외로 이전돼요. 공장이 문을 닫으면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실직하고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기업들이 떠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바로 환율 상승이죠. 2025년 말 현재 달러 환율은 1,4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1년 전보다 100원 가까이 올랐는데 이건 1998년 외환위기 때 수준이에요. 왜 환율이 이렇게 올랐을까요? 달러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달러를 사려고 하고 한국 기업들도 달러를 사려고 하는데 반면 외국인들은 원화를 사지 않으니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환율이 오르는 거죠.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개인들의 해외 투자가 크게 늘었어요. 서학개미라는 말 들어보셨죠? 미국 주식을 사는 한국인들을 말하는데요.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미국 주식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해요.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거죠. 그럼 환율이 올라요. 서학개미가 얼마나 많을까요? 수백만 명이고 이들이 보유한 해외 주식 금액이 수십조 원에 달해요. 기업들의 해외 투자도 영향을 미쳐요. 앞서 말했듯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필리핀에 조선소를 지으려면 막대한 양의 달러가 필요한데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들고 있는 거예요. 해외 투자에 쓸 거니까요. 또 다른 요인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이에요.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주식을 팔고 한국 채권도 팔고 있거든요. 한국 경제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투자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주식을 팔면 원화를 받고 그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본국으로 송금해요. 원화 매도, 달러 매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요인들이 합쳐지면서 환율이 급등한 겁니다. 환율이 오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석유, 천연가스, 곡물 같은 원자재를 수입할 때 더 많은 돈을 내야 하게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국내 물가도 올라가고요. 휘발유 값, 전기 요금, 식품 가격이 모두 오르면서 서민들의 생활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해외여행도 부담스러워지고요. 유로 환율이 1,700원까지 올라가면서 유럽 여행을 가려면 예전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됐어요. 수입품 가격도 덩달아 올라서 명품 가방, 수입 자동차, 전자제품 가격이 모두 올랐고요. 반면 수출 기업들은 좋아해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니까요. 같은 제품을 팔아도 원화로 받는 돈이 많아지거든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수출 대기업은 환율 상승의 수혜를 보는데 대다수 국민들은 피해를 봐요. 또다시 양극화죠. 20%는 이익을 보고 80%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제 진짜 심각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왜 80% 부문은 성장이 멈췄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혁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변화가 없기 때문이고 30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농업을 보세요. 한국의 농민 평균 나이가 70세를 넘었어요. 70대 노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젊은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죠. 왜 젊은이들이 농업에 안 들어올까요? 간단해요. 돈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한국 농업의 생산성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에요. 좁은 땅을 노동 집약적으로 경작하고 기계화, 자동화가 안 되어 있어요. 스마트팜 같은 시도가 있지만 극히 일부고요. 대부분은 여전히 전통 방식으로 농사를 짓죠. 그러니 생산성이 낮고 소득이 낮고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혁신해야 해요. 젊은 기업가들이 농업에 뛰어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농업을 해야 하는데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서 첨단 기술로 농사를 짓는 거죠. 네덜란드를 보세요. 국토 면적이 한국의 절반도 안 되는 작은 나라인데 세계 2위의 농산물 수출국이에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스마트팜 기술로 생산성을 극대화했기 때문이죠. 토마토 한 개를 생산하는데 물을 10분의 1만 쓰고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10배예요. 한국도 할 수 있어요. 기술은 있고 자본도 있고 인재도 있는데 왜 안 될까요? 정치적 저항 때문이에요. 젊은 기업가가 대규모 스마트팜을 만들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 농민들이 반대하고 농협이 반대하고 정치인들이 반대해요.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며 온갖 규제를 만들어서 막는 거죠. 농지법, 농업진흥지역 규제 같은 것들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어요.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70대 노인들이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생산성은 낮고 농산물 가격은 비싸고 국민들은 비싼 돈 주고 먹어야 하는 거예요.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전통시장은 보호받고 있죠. 대형마트는 한 달에 이틀씩 쉬어야 하고 영업시간 제한도 있어요. 왜일까요?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대형마트가 영업하면 전통시장이 망한다는 논리거든요. 일리가 있긴 한데 이게 올바른 해결책일까요? 전통시장을 인위적으로 보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혁신이 멈춰버려요. 더 나은 유통 방식이 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국의 아마존을 보세요.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다음날 배송되고 가격도 저렴하고 편리하잖아요. 이게 혁신이에요.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고요. 물론 기존 오프라인 상점들은 타격을 받지만 전체적으로는 효율이 높아지고 경제가 발전하는 거죠. 한국은 어떤가요? 전통시장을 보호하느라
새로운 유통 혁신이 막히고 있어요. 그 결과 전체 유통 산업의 생산성이 낮고 일자리도 저임금, 저생산성 일자리가 돼서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거예요. 교육은 또 어떤가요? 한국의 공교육은 경직되어 있어요. 변화가 느리고요. 선생님들은 공무원이라 신분이 보장되고 경쟁이 없다 보니 실력이 부족해도 잘릴 일이 없어요. 교육 내용도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요. 여전히 암기 위주, 주입식 교육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창의성, 비판적 사고, 소통 능력을 제대로 키워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우수한 인재를 교육 현장에 투입해야 해요. 외국인 교사를 대거 영입하고 영어를 네이티브 수준으로 가르치려면 원어민 교사가 필요하죠. IT 전문가를 학교로 불러와야 하고 KPOP 분야의 실무자들이 예술 교육을 하고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기업가 정신을 가르쳐야 해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교원 자격증이 없으면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고 교사 노조가 반대하면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거든요.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이게 한국 경제의 진짜 문제예요. 전체 인구의 80%가 일하는 분야에서 혁신이 막혀 있어요. 정치적 이유로 기득권 보호를 위해 변화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 생산성이 낮고 소득이 낮고 성장이 멈춘 거예요. 반면 20% 제조업 부문은 글로벌 경쟁에 노출되어 있어요. 혁신하지 않으면 망하니까 계속 발전하는 거죠. 삼성전자가 반도체 기술 개발에 추조 원을 투자하고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개발에 전력 투구하면서 경쟁하고 혁신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결과는 명확해요. 20%는 계속 앞으로 가고 80%는 제자리이거나 뒤로 가고 있어요. 격차가 벌어지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가 분열되죠. 이게 25년 한국 경제의 진짜 모습이에요. 0.8% 성장률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냉혹한 현실인 거예요. 그렇다면 2026년은 어떨까요? 나아질까요? 악화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내부 혁신 동력은 여전히 약할 거고 오히려 더 약해질 수도 있어요. 인구 구조가 계속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죠. 노인은 늘고 청년은 줄어드는데 혁신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젊은이가 줄면 당연히 혁신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남아있는 청년들마저 의욕이 없는 상황이니까요. 구직을 포기하고 집에서 쉬는 청년이 80만 명이나 되는데 이들을 어떻게 일터로 끌어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결국 2026년 한국 경제도 외부 요인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바깥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주요 변수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트럼프예요. 2025년에 미국과 무역 협상을 해서 관세를 15%로 낮췄어요. 그 대가로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고요. 이 합의가 2026년에도 유지될까요?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니까 언제든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 팩트시트를 만들었으니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 같고 트럼프 리스크는 2025년보다는 낮아질 거예요. 다음으로 AI예요. 2025년 AI 투자 붐이 계속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AI 거품 아니냐? 너무 과대평가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죠. 실제로 AI 출시 이후 생산성이 혁명적으로 높아졌나요? 아직은 아니에요.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멋있어 보이지만 실용성은 의문이죠. 만약 AI가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투자가 급감할 거고 그럼 반도체 수요도 뚝 떨어지면서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올 거예요. 하지만 AI 거품이 1년 안에 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설령 과대평가되었다 해도 환상은 당분간 지속될 거예요. 빅테크 기업들이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데 이미 너무 많이 투자했으니까 쉽게 물러나지 못해요. 계속 밀어붙일 거고요. 그러니 2026년에도 AI 투자는 이어질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 건설이 계속되고 반도체 수요도 유지될 거고 전력 수요도 늘어날 거예요. 원자력 발전, 송전 설비 수요도 계속될 거고 한국 기업들에게는 호재죠. 마지막 변수는 전쟁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까요? 끝나더라도 유럽의 군비 증강은 계속될 거예요. 러시아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폴란드, 독일, 프랑스 모두 국방비를 늘리고 있고 한국산 무기를 사들이고 있어요. 중동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사우디, UAE 같은 국가들이 군비를 증강하고 있어요. 한국 방산업체에게는 기회죠. 2026년에도 방산 수출은 호조를 보일 거예요. 이런 외부 요인들을 종합해보면 2026년도 2025년과 비슷한 흐름일 것 같아요. 반도체, 방산, 원전 관련 산업은 잘 나갈 거고 20% 부문은 계속 성장할 거예요. 하지만 80% 부문은 여전히 어려울 거고요.
전체 성장률은 1% 안팎이 될 것 같아요. 크게 나아지지도 크게 나빠지지도 않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질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큰 복병이 하나 있어요.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이 한국에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2026년 최대 리스크는 중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중국이 문제가 될까요? 한국이 중국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고의는 아니에요. 한국은 그냥 돈을 벌고 싶을 뿐인데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마스카 프로젝트예요. 한국 조선업체들이 미국에 가서 조선소를 짓고 있는데요. 미국 해군의 군함을 건조하는 프로젝트죠. 사실 미국 조선업은 거의 붕괴 상태고 군함도 제대로 못 만들 정도예요. 반면 중국은 어떤가요? 세계 1위 조선 대국이죠. 항공모함과 잠수함을 대량으로 생산하면서 서태평양에서 미국을 몰아내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 미국이 이를 막으려면 해군력을 강화해야 하고 그러려면 조선업을 부활시켜야 하는데 한국이 그 역할을 맡게 된 거죠.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미국을 도와서 자신을 견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핵 추진 잠수함 문제도 있어요. 한국이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핵잠수함은 공격형 무기예요. 장시간 잠수할 수 있고 먼 바다까지 작전이 가능하죠. 한국이 핵잠수함을 갖는다는 건 중국 해군에 대한 견제 능력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중국은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여기에 반도체 규제 동참까지 더해져요. 한국은 미국의 중국 반도체 규제에 동참하면서 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지 않고 있어요. 중국의 AI 발전을 막는 일에 협조하는 거죠. 중국은 이것도 불만스러워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미 경고는 시작됐어요. 하나오션 등 하나그룹 계열사 5곳에 제재를 가했다가 풀었는데 이건 경고 사격이에요. 너희가 계속 이러면 가만 안 둔다는 메시지죠. 언제든 다시 제재를 가할 수 있고 더 강력한 제재도 가능해요. 가장 무서운 카드는 히토류예요. 히토류가 뭔지 아시나요? 전자제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군사무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특수금속이에요.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테르뿰 같은 원소들인데 강력한 자석을 만드는데 꼭 필요하죠. 전기차 모터, 풍력 발전기, 미사일 유도 장치에 모두 쓰이는데요. 문제는 히토류의 90% 이상을 중국이 공급한다는 거예요. 사실상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거죠. 한국도 기술적으로는 히토류를 생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경제성이 없고 무엇보다 엄청난 환경 오염을 발생시키거든요. 중국은 내몽골 같은 넓은 지역을 희생시켜서 히토류를 생산하고 있어요. 땅이 오염되어도 워낙 넓으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그럴 수 없죠. 좁은 국토에서 그런 오염을 감수할 수가 없으니까요. 결국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만약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금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모든 주력 산업이 멈춰버려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차, 방산, 조선업 모두 히토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재고가 떨어지면 생산이 중단되고 몇 달 안에 한국 경제는 마비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중국이 쥐고 있는 최강의 카드죠. 2017년 사드 배치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중국이 한국에 경제 보복을 했었어요. 한한령으로 한류 콘텐츠를 차단했고 중국 관광객 발길이 뚝 끊겼으며 롯데에 대한 제재도 이어졌죠. 당시 한국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입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2026년에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어요. 아니, 더 심할 수도 있고요. 히토류 카드를 꺼내들면 한국은 속수무책이에요. 물론 중국도 조심스러울 거예요. 한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망치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중국이 느끼는 위협이 크다면 강경하게 나올 수 있어요. 특히 대만 문제가 터지면 상황은 급변할 거고요. 일본이 대만 개입을 선언했고 한국도 미국 동맹국이니까 중국은 한국도 적으로 간주할 수 있어요. 이게 2026년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예요. 트럼프도 아니고 AI 거품도 아니에요. 바로 중국이죠.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의 운명이 갈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대응책은 무엇일까요? 히토류 비축량을 최소 2년치 이상 확보하는 거예요. 현재 한국은 3개월치도 안 되는데 반면 일본은 이미 1년치 이상을 비축하고 있어요. 비축량 확대는 다른 어떤 대책보다 즉각 실행 가능하고 정치적 저항도 적으며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방어막이 돼요.
향후 한국 경제에는 어떤 변화가 펼쳐지게 될까요? 20%와 80%의 격차는 더 벌어질까요? 아니면 반전의 기회가 올까요? 중국은 정말로 희토류 카드를 꺼내들까요? 이 복잡한 상황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깊이 있는 통찰과 전망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창에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